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 전국 고속도로는 아침부터 양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오전 11시쯤, 귀경길은 오후 4시쯤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또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몇 차례나 대표회담을 하자고 해도 무시하더니 뜬금없는 제안을 내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고금리 속에 신용불량에 빠진 30대 이하 청년이 6개월 만에 17,000명 늘어나 23만 명을 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평생 빚으로 남을 우려가 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수영의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 선수가 자유형 4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며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수영에서 아시안게임 단일대회 3관왕은 최윤희와 박태환 선수에 이어 김우민이 세 번째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가 최근 급증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의 양만 최근 2년 사이 6배 넘게 늘었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또 제 식구 감싸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 의회가 현지 시각 29일에도 예산안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전국 고속도로 양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길은 오전 6시쯤부터 교통량이 늘기 시작하고 오전 11시쯤 극심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경길의 경우에는 오전 7시쯤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4시쯤에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차량 569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고궁과 산, 유원지 등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성묘객들은 산소를 찾아 차례를 지내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헬기를 타고 본 추석 풍경,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나들이를 온 사람들로 경복궁이 북적였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고궁을 둘러보는 가족들, 한복을 갖춰 입고 친구와 놀러 온 사람들까지 고궁 곳곳을 거닐며 정취를 느끼고 저마다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워봅니다. 추억을 기록하는 기념사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입장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선 민속촌, 꽃으로 장식된 조형물부터 등이 주렁주렁 달린 기와집까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즐겼습니다. 승마 체험도 인기, 말에 올라탄 아이의 자세는 무척이나 늠름합니다. 함께 나누는 간식 시간도 가족 나들이의 재미입니다. 등산에 나선 사람들은 중턱 바위에 걸터 앉아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껴봅니다.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산봉우리에 올라선 등산객들, 바위와 연결된 밧줄을 꼭 쥔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딛는 등산객들 사이로 산의 기운을 듬뿍 받으려는 듯 팔굽혀펴기 하는 남성도 눈에 띕니다. 귀성길에 오른 차량으로 도로 곳곳은 빽빽했고 성묘에 나선 차량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모처럼 산소를 찾은 가족들은 정성스레 차례상을 준비하고 예를 갖춰 절을 올립니다. 명절 추석을 보내는 방식은 저마다 달랐지만 가족, 친구, 누군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만큼은 같았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 있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30mm, 내륙에 5에서 20mm로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가 오는 중부지방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 동포를 초청해 우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고국에 모시기까지 78년이나 걸려 죄송하다고 한 윤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영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속 위기를 피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또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며 뜬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단식 뒤 회복 치료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1대1 단독 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며 영수회담을 요청한 겁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라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12월 정기 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윤 대통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당대표 취임 때와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잇따라 제안한 영수회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그동안의 기조가 달라진 건 없다는 말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1대1 만남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와 대통령이 마주 앉을 경우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이 뜬금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몇 차례나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도 무시하더니 절차에 맞지 않게 대통령과 회담을 거론한다는 겁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 했던 국민의힘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입니다. 여권 분위기를 볼 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1대1 대면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 대표 역시 이를 모르진 않을 터라 정치권에선 이번 제안을 영장 기각 이후 전국 주도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역공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고금리 속에 빚을 제때 못 갚아 신용불량 상태인 30대 이하 청년이 2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달 새 8% 가까이 늘었는데요. 청년 때 빚이 평생 빚이 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30대 이하 청년층이 6달 만에 17,000명 늘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국회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6월 말 기준 23만 1,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연말에 비해 8%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77만 7천 명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이 30%에 육박했습니다. 빚을 못 견뎌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 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만 5천여 건으로 지난해의 62% 수준입니다.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자녀 대출 원금을 의미하는 등록 금액은
3,200여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나이가 사회생활 초입에 해당하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때여서 우려가 큽니다. 등록 금액 규모도 6달 전보다 12%나 늘었습니다. 금액이 커서 과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평생에 걸쳐서 조금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대출 혹은 그런 빚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청년층 빚 부담이 금융 전반의 위험과 혼인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마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노동계에선 국민연금 수급 시작 시기에 맞춰 정년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경영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영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내 실업률은 집계 이래 최저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역대 8월 수치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에 첫 발을 디딘 20대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동안 감소폭의 3배 이상으로 60대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고령층의 고용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연령 계층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30만 4천 명 증가하였으나 20대에서 9만 1천 명, 40대에서 6만 9천 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정년을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시기를 국민연금 수령 시작인 65세까지 늦춰서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정년 연장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12월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내놓은 해법은 다릅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감소를 유발해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은퇴 뒤에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나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같은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고용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바라지만 광양제철소에서 농성하던 한국노총 간부 진압 이후 노사정 대화는 완전히 중단된 상황.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은 5만 명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본이 택시 운전기사의 나이 상한을 기존의 75세에서 80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택시 일손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사실상 일할 젊은 층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명 햄버거 체인에서 25년 동안 점원으로 일하는 혼다 씨는 올해 90살로 여느 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やっぱ本当やりがいのあるなと思うです。100まで目指します。 혼다 씨처럼 일본에서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은 19년 연속 증가했는데 지난해 912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개인 택시 운전사의 나이 상한을 기존의 75세에서 80세로 올릴 방침입니다. 부족해지고 있는 택시 기사를 채우기 위해서인데 일본의 택시 기사 수는 2019년 29만 1,500여 명에서 올해 23만 1,900여 명으로 20% 급감했습니다. 個人タクシーだけが75定年って決まってる。これは前からおかしいなとは思ってたんですけどね。収入は欲しいからね。これは80でもそれ以上でも。 하지만 노인들의 운전 과실로 인한 사고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自分の実施とかもそれぐらいの年齢なんですけど、もう免許とか返納してたりするんで、注意力とか落ちてきてるはずなんで、ちょっと怖い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 일본의 올해 80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일본의 개인 택시기사 연령 상한은 단순히 운전기사의 부족을 넘어 일할 젊은 층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やっぱり危ないとか働かせるのかとかいろんな論理があるけど、で世の中全体で若者が減っていきます。女性、高齢者、障害者、外国人、もう人が足りないから様々な人を動員し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状況になって。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률은 25.2%로 고령자 4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노인들의 근로 상황은 일본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에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 우편 등을 통해서 몰래 들여오다 당국에 적발된 마약의 양만 최근 2년 사이에 6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독일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우리나라로 배송된 분유입니다. 새 것처럼 밀봉된 포장지를 뜯어보니 분유와 함께 분홍색, 파란색 알약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미안해요. 천천히. 시약 검사를 통해 확인한 정체는 클럽용 마약인 엑스터시. 해외에서 분유를 산 것처럼 속여 엑스터시 1,390여 정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된 자동차 부품도 들여다봤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분해했더니 숨겨져 있던 필로폰 760g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국제 우편이나 특송 화물 등 해외 직구를 위장해 마약을 밀수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 당국에 적발된 건수만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데 투약 가능 규모와 연결된 양으로 치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2020년 89kg이던 게 지난해에는 587kg으로 불과 2년 사이 6.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적발된 양이 벌써 291kg이나 됩니다. 당국의 국내 유통을 미리 막은 마약의 양이 이 정도라 실제 밀수가 시도되는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구를 하게 되는 루트 자체도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고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마약이 사실 직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수법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유독 휴게소에는 특정 커피 브랜드 매장이 쉽게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상위 5개 브랜드가 전체 매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커피 맛이 일반 매장과 차이가 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도로공사가 품질 개선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휴게소에서 커피를 사 마실 때 때때로 일반 매장과 맛이 차이가 난다고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글쎄요, 저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마시는데 아무래도 일반 매장보다는 조금 더 연한 것 같아요. 조금 맛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제가 샷을 일부러 추가를 했는데 그냥 맛이 생각했던 것만큼 맛은 아닌 것 같아요. 휴게소 커피가 맛이 더 연한 것 같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커피 품질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커피 맛이 불만족스러워 같은 값을 내고도 손해를 본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전국 휴게소에 입점한 커피 브랜드는 10여 개로 상위 5개 브랜드 점유율이 전체 75%를 차지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은 4,000원 중반대로 일반 매장과 똑같습니다. 도로공사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점검해봤더니 매장별로 일부 미흡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갈아놓은 지 오래된 원두를 쓰거나 한 번 정수가 된 연수기물 대신 지하수를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입점업체 관리는 개별 휴게소 운영사 소관이라 공사가 개입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휴게소 커피가 일반 매장과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로스팅한 지 한 달 이내 신선한 원두와 연수기 물을 사용하고 원두를 미리 갈아두는 사전 제조를 금지했습니다. 또 숙련된 직원이 커피를 제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확실히 주기적으로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아, 참 커피 맛이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도로공사는 월 1회 이상 매장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나 시민 평가단으로 구성된 품질 평가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수산업계 지적에 이 여당이 힘을 실으면서 변경 작업이 진행됐는데 10월 국감전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라는 용어 대신에 처리수라는 용어로 이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앞서 나간 보도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원전 오염수 방류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류가 시작되자 기류가 변했습니다. 수산업계가 불을 지피자 여당이 힘을 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리고 알프스에 정화돼서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 하니 이게 대한 거부반응이 또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이 트리티드 워터,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지지 뜻을 밝히며 정부는 용어 변경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용어 문제 정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오염수는 더럽고 처리수는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오염수를 알프스라는 장치로 걸러내 깨끗하다고 강조하면서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일부 태평양 도서국의 공식 명칭은 오염수입니다. 우리는 원전 사고 이후 줄곧 오염수란 표현을 써왔는데 처리수라고 바꾼다면 일본 편을 든다는 정서적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외교적,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어서 이름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단 주요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국감 전까지는 전담팀 차원의 1차 검토를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협의와 정무적 판단을 합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정부 구상입니다. 아마 추석 세고 지금 국회 내용도 지금 국감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좀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간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구체적 용어나 발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별도 브리핑을 열거나 국감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오염 처리수로 바꾸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1차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방류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그 처리수라고 쓰는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특정 집단의 입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평가입니다. 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동료 의원들의 동정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제 식구 감싸기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거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비판 여론에 4차례나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국회 윤리특위 소위는 징계안을 부결한 겁니다. 찬성 셋, 반대 셋 이렇게 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간상한 협의를 하지 않아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동료 의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직전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김 의원의 승부수가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들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제명까지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윤리특위 첫 단계도 넘지 못한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 대신 더 낮은 수위의 징계를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 여야의 추가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소위는 물론 윤리특위 전체 회의도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김 의원이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한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민주당과 그럴 수 없다는 여당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정국 등 다른 현안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는 사실상 유야무야된 분위기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회법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은 임기를 대부분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한 뒤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 안건은 모두 53건. 이 가운데 본회의 표결까지 붙여진 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당 의원을 제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건건이 부딪히는 여야가 제19 감싸기엔 한뜻이라는 비판까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향후 양측 간 조율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 방한한 시 주석, 우리나라를 다시 찾는다면 한중 관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전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한 우호적 여건 조성이 관건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양자면담을 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하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방중했지만 시 주석은 답방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후 시 주석의 방한 희망 의사를 거듭 나타냈지만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던 만큼 이번 언급은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양국이 이사갈 수 없는 좋은 이웃으로서 상호 우호와 협력을 심화하면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과 시 주석 방한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교섭에 앞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재개하는 게 당면 과제입니다. 3국 정상회의 역시 2019년 중국 청두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연내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교류와 협력을 복원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미일에 지금 합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지금 이런 뭐 갈등 속에서 지금 한중일이 합심으로써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서울에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 시 주석 방한 시기는 3국 정상회의 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방북을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죠.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 평양을 찾을 예정이어서 푸틴 대통령의 연내 방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답방이 연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로조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에 보란듯 북러 밀착을 과시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 효과를 확인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압박을 이어갈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 북한 방문 계획을 공식화한 점 역시 이런 관측에 힘을 싣습니다.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м, о чем договорились Ким Чен Ын и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мы будем выстраивать мои переговоры в Пхеньяне, которы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могут состояться.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까지 조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푸틴 대통령 방북이 올해 안에 이뤄진다면 지난 2000년 이후 23년 만입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가 해를 넘길 거란 관측도 여전합니다. 북러 간에 협력하기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초기적 진행이 좀 진행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북러 정상이 만나는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을까.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방북 시기를 둘러싼 푸틴 대통령의 셈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 의회가 현지 시간 29일에도 예산안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습니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메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서 국방보훈, 국토안보, 재난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슬람 예언자의 생일 축하 행사가 열리던 파키스탄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56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다치거나 건물 잔해에 깔렸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에서 최소 52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는 발루치스탄 마스퉁 지역 이슬람 사원 부근에서 신자 약 500명이 한 이슬람 예언자 생일을 맞아 기념 행렬을 벌이기 위해 모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부모와 아내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절 지붕에서 화양과 함께 연기가 솟구칩니다. 강한 열을 이기지 못한 기아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편 건물 옥상에는 소방대원이 물을 쏘며 불길을 잡습니다. 부산 창학동에 있는 절에서 불이 난 건 오전 8시 반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절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택으로 불이 번지는 걸 막으려고 소방차 30대를 동원했습니다. 공장 한쪽에 쌓여있는 폐기물이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온 공장을 집어삼킬 듯 강한 화염을 뿜어냅니다. 인천에 있는 폐기물 공장에서 새벽 시간에 난 불은 4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에 차량이 줄지어 멈췄습니다. 차와 차 사이에 낀 차량은 앞뒤 모두 많이 부서졌습니다. 추석 당일 오후 3시 반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순천 방향 남해고속도로 공터널 인근에서 3중 추돌에 이어 8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으로 1시간가량 큰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추석날 70대 부모와 40대 아내 등 3명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가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를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2차선 도로에서 일가족 7명이 타고 있던 승합차와 승용차 한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8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었고 10대 2명을 포함해 8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 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동안 주변 도로는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14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7층 높이에 20대 남성이 에어컨 줄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로프 등을 이용해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얼굴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남성이 어떻게 에어컨 줄에 매달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일대 누수 사고의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부산 장림동 주택가 일대에서 150mm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돼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 300세대가 물이 완전히 안 나오거나 거의 나오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1300년 전 삼국통일 무렵에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를 철연 기념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하장한 마을의 당산나무인 느티나무인데요. 둘레가 8m나 되고 자란 모습도 독특하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 어귀에 선 터줏대감은 멀리서도 거대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사방으로 뻗은 가지와 무성한 잎에 압도됩니다. 높이 25m에 가지 하나가 보통 나무보다 크고 밑동 둘레는 무려 8m나 됩니다. 부산 기장군 하장한 마을에 자리한 느티나무로 마을 주민들이 매년 제를 올려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나무이기도 합니다. 수령이 1300년이 넘는 거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우리 어릴 때 만날 1300년인데 저 나이가 지금 69입니다. 그래 보면 이게 한 1350년이 됐다는 이상이 됐다는 게 이 수치상으로도 거기가 나타난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무렵에 뿌리 내렸다는 나무의 역사성과 함께 주목받는 것은 원래 두 그루였던 느티나무가 하나가 된 연리목으로 추정된다는 생물학적 특이성입니다. 뿌리와 밑동을 보면 서로 엉키면서 자라난 듯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뿌리라든지 두 개의 기둥이 붙어 있는 연리목 현상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좀 더 검증을 거쳐 봐야 되겠지만은 건강과 장수를 기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대만 단체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최근 찾는 사람이 조금씩 느는 중입니다. 하지만 나무 곳곳을 보면 부러지고 잘려나간 흔적이 많습니다. 지난 1978년에 부산시 보호수로, 1999년에는 산림청 밀레니엄 나무로 지정됐는데 그것만으로는 보호가 충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20년 전 태풍 매미 때 큰 가지가 부러진 자리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다른 가지도 부러질 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산 기장군은 연구 용역에 들어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넘쳐나는 여행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일상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주요 명소들이 방문객 수를 제한하는가 하면 입장료를 받는 도시도 생겼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 고대 그리스 유적이 가득 찬 아크로폴리스. 올여름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Especially in Necropolis with so many people and so tight space without shadow is a little bit tough, but well, it's a one-time life experience, so it's worth it, I guess. 특히 오전 시간대 관광객들이 아크로폴리스에 한꺼번에 몰리자 그리스는 이달부터 하루 방문객 수를 2만 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적 손상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Η αλήθεια είναι ότι είχαμε αρκετά περιστατικά και σήμερα, βέβαια περισσότερα σήμερα από ό,τι εχθές. Είχαμε κάποια λιποθυμικά επεισόδια, κάποιες ζαλάδες αισθάνθηκαν κάποιοι ηλικιωμένοι.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원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내년부터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객은 최대 10유로, 우리 돈 14,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인구 5만 명에 불과한 도시에 하루 관광객만 10만 명이 찾으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관광 세트장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를 내줄 뻔한 위기를 맞았지만 당국의 자정 노력으로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Too much tourism is just a threat for cities, and Venice is maybe a caricature in that sense because, again, the number of tourist beds has exceeded that of residents, so it should be regulated.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는 건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프랑스, 네덜란드 등 대형 크루즈 선박이 드나드는 국가의 도시들은 아예 입항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관광객이 현지인의 삶을 해치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유럽 전역의 도시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어젯밤 보름달 보셨습니까? 언제 봐도 아름다운 달이지만 올해는 더 특별해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지난해 발사된 뒤 1년 넘게 활발히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연휴도 잊은 채 달 탐사에 몰두하는 다누리와 연구원들을 유준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초의 우주 탐사를 하게 된 첫 번째 위성이거든요. KPLO deploy confirmed. 벌써 이제 발사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어요. 달궤도에 안착을 했고 현재 잘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달에 다누리가 있거든요. 이제 달이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은 달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크리에이터가 저기 있지, 그리고 이제 다누리는 지금 저기서 이제 돌고 있겠구나. 이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받고 다누리를 운영하는 거가 참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고. 항우연이 개발하게 될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달이 뜨는 게 아니라 달에서 지구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른 시간 집을 나서는 분들은 빗길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충청과 남부는 오전까지, 수도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8.7도, 대구가 19.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 24도, 부산도 24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비가 내려서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